안녕하세요. 네, 저 여기 잠깐 내리겠습니다. 네, 저 아까 소개받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거기는 비상근이고 주로 이제까지 활동은 문화재 보존 운동을 많이 했고 문화재 보존 운동 많이 하다 보니까 악동으로 찍혀서 이제는 조금 완화해야겠다 해서 골목 답사를 우리 전국의 골목 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마을들 또 골목들 또 사람들 많이 만나게 돼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북구에 좀 좋은 마을들이 많이 있었다. 근데 그 마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지 좀 많이 남겨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원고를 작성해서 성북구의 주요 마을 경관 보존 제안, 근데 좀 많이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남아있는 것이라도 그렇게 어떤 제안 보존하는 어떤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여기 크루마을이라는 마을을 도시랄까 마을을 지금 여기 첫 장에 이렇게 제가 내세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죠? 크림트 아시죠? 크림트 하면 어떤 작품을 생각하나요? 그렇죠, 키스. 그런데 그 크림트의 제자 중에 아주 좀 뭐라 그럴까요? 훌륭한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의 이름이 에곤 실레입니다. 그 에곤 실레가 그 말년이라 그래봐야 20살에서 28살 사이에 가서 지냈던 마을 이름이 크루마을입니다. 근데 그 마을은 이제 어떻게 가서 됐는지는 여기 이제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 마을의 풍경을 가지고 지금 오늘 얘기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자, 에곤 실레는 여기서 다 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작품이 굉장히 선정적이고 에로틱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고 그 모델들하고 추문이 있어서 감옥 갔다가 쫓겨나서 간 어머니의 고향 크루 마을입니다. 근데 그 마을이 너무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최근에 그 마을에 건축된 건물은 18세기 건물이다. 가장 최근에 지은 건물이 18세기 건물. 그러니까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써봤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가 스메탈의 몰다우인데 그 몰다우 강의 이름이 몰다우인데 그 강은 어디서는 라인이라고 어디서는 도나우라고 그러고 그 강줄기에 있는 우리의 어디죠? 저기 안동에 있는 무슨 마을처럼 그렇게 휘어져 가는 그런 마을이 지금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것이고 제가 골목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골목이 있는 그런 것입니다. 저는 생각에 저런 마을에 살면은 저런 도시에 살면은 그냥 그림만 끌적끌적해도 그게 다 작품이겠다. 그런데 사실은 이 에곤 실레가 그린 이 도시의 이 마을의 풍경은 거의 건축과 골목과 도시였어요. 특히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도 있고 이렇게 노후한 허물어져가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냥 일반 그 건물들 사이에 건물들 앞에 빨래를 널어놓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에곤 실레의 작품 성향은 꼭 에로틱한 것만이 아니라 이런 도시 풍경을 그린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얘의 실마리를 풀어보고 싶었으면 다음부터 이거 내가 해야 되나요? 뭘로 넣을까?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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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제 그 실내에 그림들을 일부 보면은 저런 스케치와 저런 이제 그 도시 모습, 마을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그림만 봐가지고는 에곤 실레의 작품인지 아닌지 잘 모를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에곤 실레라는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 저런 것들이 있고 그 사람의 이제 얼굴입니다. 그 크루마우라는 곳이 다른 이로는 체스키 크롬노프라고 그래요. 발음도 좀 하기 힘들고 조금 이렇게 기억하기 힘든 그런 것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뭐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시간 아끼기 위해서 빨리빨리 넘기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 마을들의 물론 제가 구글에서 다 다운받은 것입니다. 제가 가보지도 않았고 이걸 사실 제가 그 에곤 실레에 대해서 제 카페에서 인문학 강좌를 하기 위해서 어느 연구자한테 부탁해서 에곤 실레 강좌를 해달라 해서 했는데 아까 저기 뭡니까 요새 뭐 거리 두기니 뭐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못하고 계속 지금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런 자료를 받으면서 이런 내용을 알게 됐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뭐 유럽 이런 데 가면은 거의 모든이라면 좀 그렇고 많은 도시들이 옛날 도시들이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의 도시들이 있다는 걸 뭐 다 아실 거고 여행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게 또 한 가지 그림들이 이제 이런 그 건축물들의 묘사인데 이런 것들이 저 건축 공부를 한 사람한테 굉장히 뭐 이렇게 좀 잡아 끄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로틱한 그림보다는 이런 걸 가지고 한 번 더 강의를 하자 하고 우리 이제 그 연구자하고 좀 의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는데 문화적 경관을 조금은 어쩌면은 뭐랄까요, 좀 색다른, 뜬금없는 그런 주제일지 모르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전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그러면은 저 뒤로 돌아가서 이 끝장에 가서 저기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네. 뒤쪽 맨 마지막 페이지 쪽으로 옮겨 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이 나한테 이번 강좌의 취지가 꼭 이런 뭐 좀 너무 앞서가는 내용 말고 좀 기본적인 내용도 좀 얘기를 해봅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렇게 우선 메모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재에 대해서 문화재 쪽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지만 일반에서는 잘 모르는 그런 측면도 있다. 그죠? 자, 우리 문화재청이 처음 생길 때 문화재관리국이었습니다. 그게 1999년, 2000년 이때 문화재청으로 승격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차관청이 아니었는데 그때부터 차관급 외청이 됐죠. 문광부의 외청이 됐죠. 근데 그때 그 외청으로 되고 문화재청이 된 후에도 우리가 문화재청을 영문으로 표기할 때 컬처럴 프로퍼티라고 그랬어요. 문화재 컬처럴 프로퍼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좀 느낌이 좀 그래. 문화재는 재화만을 얘기한 것 같아서 그래서 그때 이용준 선생님이 문화재청장 할 때 컬처럴 헤리티지로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문화재청을 한자로 쓰거나 뭐 이렇게 하면 아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영문으로 문화재청에서 표기할 때는 컬처럴 헤리티지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문화유산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크게 뭐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세계문화유산, 이제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문화유산이라는 것이 있죠. 거기에 반대가 아니고 함께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세계 자연유산이죠. 그러니까 문화유산은 인류가 창조한 인공물 중에 가치가 있는 것들을 세계적으로 보존하자는 취지이고, 자연유산은 자연 상태, 자연 환경, 자연 생태적인 이런 것들을 파괴하지 말고 개발하지 말고
보존하자 해서 이제 자연유산이 있죠. 근데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밑에 혼합유산이라는 게 있어요. 혼합유산. 뭐 이게 다른 용어로도 있는데요. 컬처럴 랜드스케이프.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직역 비스듬하게 하면은 문화적 경관이 되죠. 그 혼합유산은 자연과 인간이 자연 위에 인간이 창작하거나 조작하거나 작동해서 만든 유산들을 혼합유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한 그 경관이라는 것은 도시경관 무슨 뭐 이런 것들은 혼합유산에 속하는 것들을 대상으로 많이 한다. 제일 흔한 혼합유산, 그러니까 우리가 유네스코가 처음 그 혼합유산을 지정하면서 했던 게 계단식론이었습니다. 계단식론, 필리핀 같은데, 대만 같은데 계단식론, 우리도 한 군데 있죠. 어디죠? 경남 어디 한 군데 있죠. 계단식론. 그건 우리나라에서는 등록문화재로 해놨지만은 일본도 좀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게 필리핀에 있는 무슨 논 다락론 그런 그 계단식 논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작해가지고 프랑스의 포도밭 뭐 이런 종류의 했다가 이렇게 점점점 그 자연 위에 인류가 창조한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범위를 넘어서서 이렇게 뭐 농업유산 중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자연 상태를 인류가 창작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들이 역사적 가치를 가질 때 이렇게 이제 저기 해왔는데 상당한 많은 것들이 우리나라에는 지금 혼합유산이 세계유산이 지정한 것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것이 있는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시에 있는 오래된 경관 같은 것들이 이런 바탕을 깔고 있다. 그래서 그냥 뜬금없이 뭐 성북교 한옥 많으니까 거기를 갖다가 무슨 도시 경관 유산으로 하자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이런 그 바탕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걸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문화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다 보면은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데 시간을 보면은 네, 이 뒷부분 제가 쏜 거 뒷부분은 혹시 못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우리 문화재를 보면은 문화재가 그 뭐 어떤 것이 문화재고 어떤 것이 문화재가 아니고 뭐 이런 좀 혼란스러운 것인데 가장 크게 대별하면은 유형 문화재가 있죠. 유형은 형태가 있는 거, 무형 문화재는 아시다시피 형태는 없는데 우리가 전례적으로 혹은 그 지켜야 될 것, 보존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기록 문화재는 여러 가지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들이 있죠. 그 중에 제일 이제 그 유형 문화재는 그냥 우리가 보통 말하는 문화재예요. 근데 무형 문화재는 뭐 단오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강릉의 뭐죠? 뭐 저기 이렇게 뭐죠? 줄다리 이렇게 하는 거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저는 유형 문화재 쪽에 건축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무형 문화재 쪽은 잘 모릅니다. 근데 무형 문화재도 많죠. 뭐 판소리 무슨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유형 문화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이제 국가 문화재와 지방 문화재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국가가 지정한 것은 국가 문화재, 지자체가 지정한 것은 지방 문화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안에 또 각급의 문화재가 있고 또 지방 문화재는 지방 문화재대로 보존 원칙이 있고 국가 문화재는 국가 문화재대로 보존 원칙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가 문화재는 뭐 우리 국보 1호 남대문이죠. 국보 1호 보물 1호 동대문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사적이라는 게 국가 사적이라고 합니다. 뭐 덕수궁,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이런 궁궐 같은 것들. 그러니까 사적의 개념은 다른 문화재가 좀 차이라면은 땅 중심이에요. 땅 어느 땅 안에 있는 것들 그게 사적입니다. 건물 단위가 아니라 아까 국보
보물 이런 건 거의 건물 단위예요. 그렇지만 땅도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사적은 땅 중심에서 그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래서 이제 독수궁 같은 경우를 보면은 독수궁 우리 독수궁 돌담길로 딱 둘러싸여 있죠. 그런데 독수궁 말고 중명전이 독수궁 미 대사관 관저 뒤에 중명전이라는 건물이 있죠. 그것도 독수궁이에요. 사적 독수궁. 원래는 그걸 등록문화재에서 따로 분류해서 번호를 부여했는데 이게 예전에 다 그 덕수궁 일원이었거든요. 지금 그 미국 대사관 직원 숙소 아파트를 건설을 하려고 했던 경기요고터에 그 아파트 건축 설계를 다 해왔는데 그거 시민단체들이 2000년대 초에 그 운동을 열심히 해서 미국 대사관 직원 숙소는 용산으로 보낸다라고 해서 거기를 지금 고종이 건설했던 선원전투로 복원하려고 문화재청이 계획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바운다리 일대가 이제 덕수궁, 국가사적 덕수궁이 될 예정이고 현재 아까 중명전을 포함한 것들이 국가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중심, 바운다리 중심, 경계 중심으로 이렇게 된다. 명승은 요새 뭐 말이 많죠. 우리 성락원도 지금 얘기가 좀 있었죠. 명승이냐, 사적이냐, 뭐냐. 제 개인적으로는 다소 납득하기 힘든 부분도 있지만은 어쨌든 지금 명승 자격을 박탈해가지고 아마 사적으로 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결정이 된 건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사적과 명승의 차이점은 명승은 그야말로 경관이 수려하고 역사가 풍부하고 그런 것들 예를 들어 뭐 소세원이라든지 어디죠 저기 윤선도의 보길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명승에 속하게 됩니다. 근데 성락원은 그러게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변형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알기에 변형이 많았고 그래서 물론 소세원도 엄청나게 축소된 거죠. 예전에는 굉장히 넓은 곳이었고 경관도 훨씬 수려하고 건축물도 많았는데 그렇게 됐었죠. 또 이제 최근에 몇 년 전에 발견된 거기 강진에 무슨 정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도 명승으로 이렇게 됐어요. 반면에 이제 우리 성락원은 좀 그런데 성락원이 좀 잘 원래 상태로 복원돼 가지고 명승이라는 이름으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국가문화재가 있는데 그 지방문화재는 제가 지금 지방문화재도 종류가 많아요. 뭐 민속자료 무슨 자료 해가지고 대체로 문화재 자료라는 이름으로. 그러면 이제 이 차이점이 뭔가? 국가문화재하고 지방문화재의 차이점이 뭔가? 물론 관리 주체가 국가문화재는 국가가 하는 것이고 문화재청이 하는 것이고 지방문화재는 지자체가 하는 겁니다. 지자체. 서울에 있는 것 서울시 그 지방문화재는 서울시가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어떤 문화재가 중요하고 어떤 문화재는 덜 중요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다 문화재는 중요해요. 아까 국보서부터 명성 뭐 그 이하까지 다 문화재는 다 독특한 자기만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조그만 건물이니까 이거 뭐한 건물이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고유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중요해요. 다만 분류상 조금 내가 가볍게 얘기하면 분류상이라고 얘기해도 돼. 분류상 좀 국보로 하자. 상징성이나 이런 거 가지고 이건 보물로 하자 했을 정도이지 크게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각자 모든 문화재는 그 고유성 때문에 거의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국가문화재는 그 중에 이제 서울시 안에 있는 국가문화재 이렇게 한번 따져. 서울시 안에 국가문화재 그 중에 사적 쉬운 예로 사적. 그럼 덕수궁 예를 들면 덕수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아주 쉽게 설명하냐면 어떤 차이점이냐면 문화재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모든 문화재는 문화재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빼고 밑에 말한 등록문화재는 문화재 보호구역 없어요. 그런데 다른 문화재들은 전부 다 문화재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문화재로부터 반경 몇 미터에는 문화재 보호구역이 설정됐습니다. 그 안에서는 개발 제한을 받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건축을 그 부근에다 건축을 하려고 할 때 높이 제한을 받습니다. 그거는
그 건축물로부터 건축물의 경계선, 그 경계선의 높이 1m, 담장 1m 혹은 1.5m, 2m, 담장 높이에서 예전에는 사선을 우리 이제 건축에서 도로 사선 제한하듯이 사선을 이렇게 쭉 그어요. 그리고 안각 27도, 안각 27도 그어서 그 안각 27도 밑으로 건물이 들어와있고 올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이제 있는데 지금은 문화재청에서 거의 미리서 높이 제한을 그런 정도 원칙에 맞춰가지고 높이 제한을 다 해놔. 약간의 융통성을 줘서 어디는 더 낮추고 어디는 그보다 조금 올려도 해서 그 주변에 예를 들어 덕수궁 주변에는 우리 도시 설계처럼 높이 제한 그런 규정을 다 만들어 놨어요. 원칙은 안각 27도로 그러니까 땅으로부터 1.5m, 2m 올린 그 선에서 안각 27도를 해가지고 그 밑으로 건물을 짓도록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국가문화재는 서울시에서 그 문화재 보호구역이 100m입니다. 덕수궁에서부터 덕수궁 담장으로부터 100m 이내는 전부 다 그런 사선 제한, 안각 사선 제한을 받아요. 근데 서울시청이 있잖아요. 서울시청도 그 전에 서울시청 지금 그 모습을 갖다 할 때 제가 알기로 10번 정도 설계를 반복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오세훈 시장 때인가요? 그때 해가지고 맨 나중에 결정된 게 지금의 모습인데 그때도 높이가 많이 올라간 것, 20층으로 올려서 설계안을 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다 그 사선 제한 그거에 의해서 막혀가지고 다 다운을 시키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 상태로 이제 온 것이죠. 서울시에서 국가문화재는 문화재 보호구역이 100m다. 100m는 제한을 받는다. 근데 지방문화재, 즉 서울시 문화재는 어떠냐? 100m가 아니에요. 50m예요. 그러니까 서울시 지방문화재가 뭐가 있나요? 서울시 문화재가 뭐가 있나요? 그런 것들은 50m까지만 그런 제한을 받아요. 50m 넘어서면 제한을 안 받아요. 문화재 심의를 안 받아요. 예.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문화재는 약간의 조금 더 융통성을 주는 그런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 차이만 얘기할게요. 지방문화재의 차이점. 그 다음에 등록문화재. 이게 좀 머리 아파요. 등록문화재는 우리 외국에서 영어로 하면 리스팅이라고 그래요. 리스팅. 그러니까 본격적인 문화재가 아니고 앞으로 문화재가 될 것을 대비해서 미리 등록시켜 놓은 거죠. 예비 문화재라고 할까요? 그런 정도예요. 근데 지금 문화재청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등록문화재 관리입니다. 등록문화재는 굉장히 숫자가 많거든요. 근데 그 등록문화재는 아까 말한 문화재 보호구역이 없어요. 당해 건축물만 하는 것입니다. 당해 건축물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우리 김종업 이 문화센터가 등록문화재가 됐다 그러면은 등록문화재 아직 아니죠 지금. 미래유산이죠. 등록문화재가 되면은 이 김종업 센터에서 50m 이내는 혹은 100m 이내는 개발 제한을 받는다. 그런 거 없어요. 이 건물만 잘 보존하면 돼요. 그게 등록문화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국가문화재는 100m, 지방문화재는 50m, 등록문화재는 그 당의 건축물만 잘 보존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나도 좀 불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 이런 정원은 다 헐어버려도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등록문화재도 당의 건축물이라는 개념은 당의 건축물을 구성하고 있는 정원 정도까지는 포함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인데 아직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화랑대역 같은 게 등록문화재 저기 어디죠? 화랑대역 옛날 그 간이역 화랑대역 가면 그 역 건물만 있고 나머지는 막 개발을 해요. 최근에 뭐 육사하고 뭐 골프장하고 뭐 아파트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화랑대역만 달랑 남겨놓을 것이냐 아니면 그 역 주변까지 다 할 것이냐 하는 것들도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것이죠. 어쨌거나 지금 현재 등록문화재 제도는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예비문화재 성격이다. 그런데
등록문화재가 너무 종류가 많아요. 지금 산업유산, 토목유산이라고 제가 했죠. 산업유산은 산업화 과정에서 생겨났던 그런 건축물들 혹은 시설들, 공업시설들, 창고 뭐 이런 것들이 산업유산이에요. 그중에 토목유산은 토목적인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그 개념들이 혹은 그런 종류들이 아주 많지는 않은데 뭐 외국 같은 경우는 그걸 구분해가지고 토목유산은 토목학회에서 막 토목유산을 만드는 거예요. 어디 뭐 댐, 어디 무슨 뭐 뭡니까 무슨 도로, 다리, 터널 뭐 이런 것들 문화재로 막 만드는 게 토목학회에서 문화재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많이 만들고 있어요. 또 뭐 방직 공장, 무슨 공장, 제분 공장 이런 것들을 이 산업유산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나눠야 되냐 등록문화재를 유형 등록문화재와 무형 등록문화재. 우리 고종이 타던 차량 있죠. 고종이 타던 차량 저기 뭐 창덕궁에 있는. 그거는 동산. 그건 동산 문화재. 동산 문화재는 움직일 수 있는 거. 부동산 문화재는 움직일 수 없는 거. 그렇게 또 구분합니다. 무형 문화재, 등록 문화재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해요. 등록 문화재가 머리 아픈 것은 그러니까 범위가 너무 넓고 보존 조치는 약하고 예비 문화재 성격이니까 그렇지만은 지금 국가 문화재예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방 등록 문화재도 하자고 지금 문화청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방한테 서울시한테 니들 서울시 등록 문화재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하고 싶은 문화청은 좀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아직은 그게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냥 국가 문화재 안에 등록 문화재가 있다. 지방 문화재는 등록 문화재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다음에 경관 얘기 앞서서 경관 문화재. 우리는 아직 경관법이 정해졌는데 여기 이제 뒷부분에 있습니다만 경관법이 만들어진 게 2007년인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죠. 그 시절이니까 사실은 경관법이 만들어질 수 있는 토양이 되긴 했지만은 외국 같은 경우는 경관법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어요. 여기서 그 경관법을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탓하고 싶은 생각 없지만 경관법 만들 때 너무 개발 중심으로 개발 경관법 다른 나라는 보존 경관법을 했네요. 보존적인 측면에 고려해가지고 했는데 우리는 개발. 그래서 뭘 했냐? 경관법 안에 경관 조명 뭐 이런 걸 많이 다뤘어요. 그다음에 간판, 뭐 도시 간판 이런 거 경관법 안에서 있어요. 물론 다른 나라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도시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조명을 한강가에 조명을 하고 아파트 옥상에다가 조명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관법에서 아파트 옥상에다가 조명을 설치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된다고 한 건 없지만은 그것도 경관의 창작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경관법을 만들어 가지고 경관개발법이 됐다는 것이 이제 그때 엄청 싸웠어요. 저는 이제 우리 요 도시 쪽에 돌아가신 강병기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큰 그 뭡니까 힘이 돼주셨는데 많이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경관법이 요즘 그래서 제대로 우리 행정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죠. 한때 경관법이 나온 후로 뭐 부산의 경관 기본계획 뭐 어디에 경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지금은 조용해요. 경관법이 그러니까 경관이 개발법에 변형된 수단으로 사용되고 말았죠. 근데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관 문화재를 얘기한 것이고 지금 성북구에 또 어느 한 부분이라도 경관을 중시한 그런 것이 좀 있겠지.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박학영 선생이 열심히 일하신 저 장수마을 뒤쪽 그 성곽 옆에 가서 사진을 찍으면은 아파트가 하나도 안 나오는 장면을 찍을 수가 있어요. 어디를 가도 다 이 앵글 속에 다 아파트가. 도대체 아파트 안 들고 어떻게 좀 해볼 이럴 만한 데가 없어요. 그런데 저 양반이 살던 그 뒤에 거기 올라가서 성북동을 향해서 찍으면은 요 동선동 쪽 빼놓고 여기 찍으면은 아파트가 안 나오는 장면.
우리 쬐끄만 아파트는 나와요. 저기 한 50년인가 70년 된 아파트는 나오는데 그런 장면을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경관문화재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은 그런 위치를 정해놓고 이 안에 이 앵글 속에 들어온 데는 아파트 못 짓는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경관문화재 그 보호구역으로 정하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경관법이 지금 우리나라는 좀 왜곡돼서 그렇게 됐다. 자, 미래유산에 대해서는 뭐 서울만 있고 다른 데서는 없죠. 근데 미래유산은 애석하게도 문화재 보호법의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 보호법은 다른 그냥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거는 박원순 시장이 진짜 그런 역사 문화를 아끼는 마음에서 이런 거 이렇게 하자. 미래유산은 조금 더 미래에 가면은 등록문화재가 될 수 있고 등록문화재는 조금 더 가면은 이제 아까 뭐 서울시 문화재가 되든지 아니면 국가문화가 되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 김중훈 문화센터가 미래유산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희망이 큰 거죠. 이게 언젠가는 등록문화재 혹은 다른 문화재로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단초를 제공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하고 저 앞으로 가서 우리 성북구 얘기를 이 경관법 자 여기 이제 뭐 되게 얘기를 했는데요. 문화적 경관이는 아까 말씀드린 컬처럴 랜드스케이프 세계문화유산이 가장 늦게 그 개념을 정하고 한 것이다 말이죠. 호남유산 믹스드 헤리티지라고 했죠. 그다음에 역사문화 경관의 보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죠? 컬처럴 랜드스케이프 오브 유니버설 밸류 이걸 했었고 필리핀의 콜디레라라는 그 아까 계란식 논 같은 것을 이렇게 해서 그 역사가 다른 그 세계문화유산보다는 짧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인간과 자연이 조합해서 만든 그런 유산이다. 제가 이 원고서는 이거 꽤 오래됐어요. 그리고 아까 한국의 경관법 얘기도 이미 이제 했습니다. 일본의 경관법은 어떻게 되는가를 잠깐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관법 할 때는 경관법만 했어요. 문화재 보호법이랄지 기타 법하고는 이렇게 뭐라죠? 교섭을 안 했어. 자기 것만 했어.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 경관법과 함께 뭐 농업, 뭐 무슨 법, 해양 뭐 이런 거 다 결합해가지고 경관법을 추진해 갔어요. 그리고 조사도 너무 철저하게 해서 보고서가 이렇게 여러 권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본 그런 자료를 구해가지고 경관법 제정을 추진할 때 가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우리가 이상하게 한 것 때문에 좀 많이 싸웠죠. 예, 지금 보면 그래서 이 경관법 때문에 문화재 보호법도 고쳤어요. 우리 문화재 보호법은 전혀 관계가 없이 그냥 다 따로따로예요. 그런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좀 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성북구 뭐 여기 다 성북구에 대해서는 되게 아실 겁니다. 성북구는 성의 북쪽에 있는 지역이고 특히 삼선동을 중심으로 삼선평야가 그 넓게 펼쳐진 넓은 평야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게 이제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성의 북쪽에다가 도시 조성을 했죠. 그게 뭐였죠? 시가지 계획령이 아니고 그래서 1930년대에 이 서울성곽의 북쪽을 개발했는데 그거는 일본인들의 거주지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삼선동, 도남동, 보문동 요 일대죠. 요 일대의 평야에다가 도시 조성을 했는데 그 일본인들의 마을 그래서 경동고등학교는 일본인들의 심성 초등학교인지 뭐 이렇게 하려고 이제 했어요. 그러다가 일본이 중일 전쟁을 일으킨 후에 전쟁 물자, 전쟁 자금 이런 거 딸리기 시작하니까 요 삼선동 일대의 도시 개발 사업을 했던 것을 일반한테 토지 매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형성된 게 이 삼선동, 동선동, 도남, 보문, 안암 이쪽 다 이 지역이에요.
근데 성북동 지역은 별도예요. 그렇게 하면 성북동은 사실은 원래 그 일제가 그 시가지 계획령을 갖다가 한 거 관계없이 그건 거기대로 발전한 것이고 뭐 정릉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게 언제니까 이민식 씨가 사진 찍은 게 1959년만 해도 이런 모습이었죠. 이렇게 까맣게 그 기와집들이. 근데 저 기와집 누가 지었냐? 아까 그랬죠. 일반한테 매각했다. 그 땅을 개발해서 토지공사가 뭐 신도시 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매각을 했는데 그때 그 땅을 사들인 사람들이 거의 다 조선인이었대. 1930년대 후반에 조선인들이 사들여서 뭘 했냐면은 한옥을 짓기 시작했어요. 이제 한옥 얘기를 약간 넘어가면은 우리 어디 북촌하고 저기 익선동이 우리 도시형 한옥의 최초로 개발된 그런 곳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 한옥 개발 붐이 이제 여기까지 이 삼선동, 도남동 이쪽까지 이제 오게 된 것이고 그 한옥 짓기는 무려 1960년대 중반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일제가 총독부가 이쪽 지역 땅을 매각해서 산 사람들이 주택업자들이고 조선인 주택업자들이고 그 조선인 주택업자들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해방을 거치고 6.25를 거치고 이렇게 해왔는데 그게 60년대 중반까지 60년대 중반은 이제 우리나라에 아파트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파트란 이름의 건물은 일제시대 말기에도 있었지만은 본격적으로 아파트가 도입된 거는 마포 아파트. 여러분 아시는 마포 아파트 지금 없어졌죠? 그다음에 또 그 박정희 정권 때 지은 시민 아파트. 뭐 엄청나게 그때 많이 지었죠. 지금 거의 다 없어졌지만은 그런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한옥, 도시형 한옥의 건설 붐은 점점 사라졌어요. 뭐 이때 60년대 중반까지 지어진 것은 신설동, 뭐 제기동 뭐 이런 데 많이 있었죠. 근데 그런 모습이죠. 자, 이거 이제 뭐 보문동 사가 이거는 아까 앞쪽이요? 앞쪽. 예. 서울시립대에서 이제 조사해가지고 한 것들입니다. 안암천, 성북천 등이 있고 이 주변에 이렇게 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다음이요. 여기 이거는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구청 옆에 저쪽 길에 보면은 2층 한옥 상가들이 있어요. 이거 진짜 보기 드문 힘든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나는 없어지지 않게 보존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어떤 도시 계획적인 조치 내지는 뭐 이런 거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올렸습니다. 다음이요. 뭐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그 토지 구획 정리를 해가지고 이런 지적들을 이제 그려놓는 것입니다. 뭐 대개 뭐 저기가 안암초등학교인가 뭐 그렇고요. 그런 모습이 이제 있습니다. 다음이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그림은 사실은 이거 보문시장 옆에 지금 가면은 펜스 쳐놓고 저 건물 다 철거해서 펜스 쳐놓고 재개발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음 넘겨. 내가 뭐냐면 빗살 모양 한옥 동네를 아세요 하고 한겨레 신문에 글 쓴 게 있어요. 거기는 우리 한옥이 어떤 정도까지 발전했냐면은 연립형 주거를 만들었어요. 연립형 주거. 한옥이라는 건 본래 집 한 채에 디귿자형, 뭐 미음자형, 뭐 이렇게 지었잖아요. 우리 저 북촌 가면에 있듯이. 근데 여기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빗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이 이렇게 디귿자의 연결 혹은 니은자의 연결로 돼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유럽의 주거 형태는 핑거형이라고 있어요. 이런 말 핑거형. 그러면 한쪽 라인이 쫙 있고 거기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 마당이 저절로 앞마당이 이렇게 형성되는 그런 거죠. 그런 핑거형 주거 타입이 있어요. 유럽의 근대 건축가들이 개발한 것 중에 우리 집장사들, 소위 집장사라는 사람들이 그 최대한 이익을 남기고 쉽게 말하면 최대한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주택 형태를 만든 게 이런 주택 형태였는데 제가 아는 한 국내 유일한 것이었어요. 없어요. 다른데 나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내가
빗살 모양이라고 우리 용어를 빗살 모양을 썼지만은 유럽 용어, 외국 용어는 핑거예요. 이런 것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올 봄에 철거하고 지금 펜스 쳐놓고 커다란 타워크레인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자, 그다음에요. 그래서 네, 여기 뭐 다 그 얘기입니다. 예, 예, 그 한옥들. 이건 이제 타이틀 잘못해 빗살무늬 한옥들 그러니까 일제 때 업자들이 지었다. 이거는 좀 저기고 이거는 우리 그 여기 성북동에 사시는 김명신 씨의 범운동 주택인데 그걸 리모델 그러니까 보수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답사 가가지고 저는 보면서 그 양반의 집의 내력을 듣고 그 김병순 씨의 고모한테 또 얘기를 듣고 해가지고 그 집과 범운동 일대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아 이게 그냥 뭐 예를 들어 그 집을 헐어버리고 다른 뭐 빌라를 지으면은 이게 역사 스토리가 통째로 날아가는구나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보문시장 지금은 보문시장에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잖아요. 예. 오히려 도남시장은 좀 알아요. 도남동에 거기는. 근데 보문시장이 있는지 없는지. 보문시장은 이 일대에서 그러니까 삼선동 도남 보문 안암동 일대에서 가장 큰 시장이었고 가장 화려한 시장이었고 보문시장 조합장이 서울시 시장 조합장을 했을 정도로 그 큰 그런 시장이었는데 거기를 어떻게 했냐면 주상복합 시장을 만들었어요. 지금 그게 올라가 있죠. 근데 상인들은 어떻게 했나? 그 주상복합에 상가 저층부 상가에 못 들어가는 거죠. 왜 못 들어가? 거기 들어가면은 그 임대료가 엄청나게 비싸고 불편하고 사람들이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저절로 죽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기 이제 이거는 제가 논문 쓸 때 89년도에 성신여대 도서관 옥상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예. 뭔 생각으로 거기까지 올라갔는지 모르지만은 그때만 해도 이랬어요. 그때만 해도 이런 집들이 1990년대에 다세대 다 가고 그 제도가 들어오면서 다 없어졌죠. 다 90년대 초에 이미 다 이런 건물들이 이렇게 뭐 북촌 저리 가야죠. 그러니까 아까 1959년에 지금 이민식 씨 사진에서 30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때도 뭐 일부는 이렇게 이제 했지만은 이렇게 남아 있었죠. 그리고 성신여대 앞에 거리에 가면은 이런 뭐죠? 패션샵이 있었죠. 지금 우리 익선동 가면은 뭐 이런 정도 순진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옥에다가 패션샵을 그때도 했었다. 그래서 나 그때 눈으로도 이거 신기하다. 어떻게 우리 이런 데다 이렇게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디 남아있는 여기 남아있는 한옥들 한 채라도 좋고 군집으로 남아있으면 더 좋죠. 그런 것들이 서울시 한옥조성과가 있죠. 서울시에 한옥조성과가 말로는 한옥보존구역 내지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무슨 거기서 주민활동 좀 해봐라 하고 하는데 내 익선동에 해봤는데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뭐 익선동 뭐 아시다시피 뭐 그 무슨 부동산이에요. 거기서 다 그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도 10가구 남아있으면 10가구 그 블록 또 한 20가구 남아있어 그런 데를 갖다가 이렇게 점조직이 아니고 점지정 전보전 구역이 되든 면적 그게 되든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데는 혜택 주고 어떤 프리미엄을 주면서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예를 들자면 일가구 2주택에서 빼준다든지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우리 문화재 등록문화재 되면요 일가구 2주택에서 빼줘요. 양도세 및 감면하고 다 그렇게 해줍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방법이 나오죠. 그 후배 겸 친구인 사람이 최근에 여기 보문동에 한 채 샀어요. 근데 땅은 20평, 건물은 12평. 조금만 샀죠. 요새 지금 수리공사 한다고 나한테 뭐 도와달라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라도 그런 사람한테 지원해야죠. 지원해서 보존하게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오늘 제 발표의 요지입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